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글로벌 불황 속 승승장구 독일 경제. 무엇이 다른가? 독일이 세계 언론으로부터 유럽의 강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세계 경기 불황에도 나홀로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 경제국까지 경기 침체에 맞서 경기를 띄우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노력에도 경기 회복이 여전히 미지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한때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이 미국과 일본 같은 강자를 제치고 어떻게 경제 성장의 롤모델이 될 수 있던 걸까요? 사실 독일 경제는 2008년부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이 계속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닌데요.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통일 후유증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분단됐던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조금씩 쇠락했던 거죠. 당시 독일 국민은 수렁에 빠진 경제를 구하려면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창업 장려 등이 뼈대인 어젠다 2010 경제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권을 이어받은 메르켈 총리가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습니다. 이를테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학교 이수를 의무화한 거죠. 또 창업이나 규모 확장을 원하는 중소 중견기업이 금융기관의 대출 시스템 등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중소 중견기업이 독일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됐습니다. 또 불황이 와도 모든 직원을 품고 근무 시간을 줄여나가자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과 삶의 진로는 대기업에 뒤지지 않아 인류대학 졸업생도 굳이 대기업을 선호하지 않죠. 독일은 여러모로 세계 경제의 롤모델이 될 만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모범이 되는 이유는 중소 중견기업 육성으로 완전 고용을 창출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 정부가 기조로 삼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부활 과정을 냉정히 돌아보고 고통스런 타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혁은 없다는 사실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네, 독일은 유럽의 맏형이라고 불리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로서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가인데요. 분단 국가였다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또 성실한 국민성도 우리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들어보니 일자리 나누기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 없는 개혁은 없다. 타협도 개혁이다. 이런 그 마무리가 있었는데 아주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한뼘 경제를 시작으로 해서 김윤경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유심이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 1,000조 원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빵 터트릴 수도 있는 뇌관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은 하위 80% 소득으로 치면은 하위 80% 가구의 빚이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가계빚의 내용도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쌓여만 가고 있고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한양대 경영학부의 이상빈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가계빚이 뇌관이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때문에 늘었나 보면은 다들 좀 다급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급하진 않아도 집 사느라 그랬던 분들이 많았고요. 또 전세 보증금 너무 뛰니까 그것 때문에 또 빚을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빚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은 사실 이제 소득 대비해서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문제는 아닌데 소득 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더 높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소득 상위 20%, 네. 흔히 우리가 소득 5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거기만 이제 가계부채가 한 2만 원 정도 줄었다 그러고 네. 나머지는 한 10% 내지 한 25%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 하위 20%, 우리가 네. 소득 1분위라고 부르는데요. 네. 거기는 무려 24.6%나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연령대별로 보면은 60대 이상의 그 가구주의 그 빚이 12% 증가했고, 네. 또 임시 일용 근로자가 또 한 17% 증가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 취약계층, 그러니까 부채 증가가 눈에 띈다는 의미인데요. 네. 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났느냐? 이제 그걸 유형별로 한번 보니까 네. 담보대출, 우리가 빚이라고 그런다면 이제 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네. 있고 신용카드 관련 대출이 있고 네.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늘었나요?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 관련 대출이 한 20%나 늘어났어요. 네. 이제 신용 관련 대출은 규모는 작은데요. 네. 이제 증가하는 속도가 20%라는 이야기고 네. 또 신용 관련 대출이 한 7.8%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네. 신용카드 관련 대출이나 신용 대출이나 전부 다 이제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리는 건데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면은 담보가 없는 서민들이 네. 생활비에 쪼들리다 보니까 네. 자기 고금리로 돈을 이제 빌렸다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분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조금 이렇게 살아가기가 좀 빡빡해졌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가계 네. 대출이 증가했다는 데 대해서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고 또 제가 네. 눈에 띄는 것은 60세 이상이 증가율이 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소득이 좀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분들일 텐데 이런 네네. 분들의 빚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일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담보대출은 또 금리도 낮은데 그런 게 아니라 네. 고금리로 돈이 빌렸다는 것은 그만큼 좀 많이 좀 살림살이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런데도 최근 며칠 전에 보니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네. 우리 가계부채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라든지 일본의 네. 부동산 거품 붕괴라든지 이런 것처럼 위기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득 3, 4, 5분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부채가 있기 때문에 네.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번 이제 조사 결과가 이번에 나왔으니까 네. 그걸 한번 보니까 소득 하위 1분위하고 2분위 네. 거의 이제 점유율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점유율이 15.7%예요. 전체 가계부채의 15.7%. 예. 네, 그러니까 소득 하위 1분위와 2분위가 가지고 있는 네. 가계부채의 네. 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7%인데 네. 그것이 이제 전년에 비해 가지고 한 1.5%포인트 네. 정도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김 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많은 사람만 부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소득이 적은 사람도 부채가 있는데 네. 그 부채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런 데서 우리가 조금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빚이 더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문제가 있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통계 숫자를 하나 들어보면 말이죠. 네. 가계 부채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률적인 기준은 없는데 네. 대충 이제 외국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가계 부채의 명목 GDP 대비라든지 네. 또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 네. 이런 것은 우리 이제 OECD 평균치보다도 높아요 지금. 그러면은 다른 어떤 경제 규모나 또 우리가 네. 갖고 쓸 수 있는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많은 편이다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높다는 이야기는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절대적인 규모보다도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증가하는 속도. 네. 그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빠른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가계부채가 대부분이 다 우리 담보대출이 많이 차지하는데 네.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상환 기간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대부분이에요. 30년 모기지를 많이 하죠. 예.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가계부채 어떻게 질이라고 그럴까요? 네. 양도 문제지만 또 질도 문제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 가계부채 문제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좀 이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텐데, 이제 보통 금리를 가지고 이제 부채와 많이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고,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엔 제로 상태지만 우리는 그래도 또 낮은 편이긴 하잖아요. 3.25%면은. 근데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면은 축소하기 시작하고 금리도 대세적으로 또 상승기에 접어들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선정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당장의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부담을 늘린다. 이렇게 언론들은 많이 보도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것이 가져올 부담은 있으니까요. 네. 예, 근데 너무 선정적이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금리가 대세적으로 이제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가계부채가 더 뇌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저 가계부채하고 이제 이자율 관계를 보면 이자율이 낮아지면 이제 당장 부담은 적지만 앞으로 이자율이 낮아졌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빌리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올려라, 이자율을 올려라. 그럼 이자율을 올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상반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창출이 돼야 이제 결국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제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자율하고 경제 상황하고는 옛날같이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잘 없거든요. 이자율을 아무리 낮춘다 하더라도 이제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저 생각에는 저 이자율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래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게 만들면은 이익이 늘어나서 그게 또 일자리를 만들면 당연히 소득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결국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지 뭐 이자를 좀 높이고 낮추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다른 이제 금융위기 때 그랬지만은 그때 이제 미국이 아주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가 다 따라갔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이 어디로 갈지 이렇게 잘 모르고 눈치를 보다가 뒤늦게 조치를 내리거나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동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한국은행이 그 왜 존재하느냐? 그분들 생각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제 통화 가치 안정이다.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외국에 있는 그 중앙은행들의 생각은 통화 가치 안정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금리를 낮추고 거의 0으로 가까이 갖다 붙여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전통적인 그 통화 정책인데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그 한국은행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정 정책은 지금 있는 만큼 확장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확장을 하고 있는데 통화 정책은 조금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안 하고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한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신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렇게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통화가치 안정만이 목표다. 그래서 이 경제 활성화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열심히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발을 맞춰주지 않고 그거는 경제 살리기는 우리의 그 몫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은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그게 바로 중앙은행들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미국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혀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떨 때는 또 정부 코드를 너무 눈치를 본다 해서 독립성 문제가 얘기될 만큼 또 얘기가 될 수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몸을 사리면서 상황을 관망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해법이 이제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규제라는 것이 규제를 완화해도 지금 많이 완화해준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안 쓰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장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규제 완화라는 게 조금 구체적이지 않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저 한국 경제를 살아나는 방법은 네. 이 제조업 중심.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을 다 죽이고 서비스업만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네. 지금 너무 서비스업이 뒤쳐져 있으니까 네. 이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네. 그래서 저는 흔히 제가 하는 말로 양바퀴가 균형이 맞아야 잘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업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서비스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바로 규제입니다. 네. 전봇대 규제, 손톱 및 가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그래서 서비스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 철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국회가 나서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규제 철폐라는 것은 법을 고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거의 식물국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첫 번째 그 단추는 국회가 살아나야 되고요. 국회가 살아나서 법을 개정해서 규제를 철폐해줘야 되고 그런 규제를 철폐하면 자연히 이제 민간 부분에서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활성화돼야 소위 말하는 그 90 뭡니까 우리가 고용률 75%. 70% 예. 네, 70%요. 네. 그건 사실 고용률 70%는 서비스업이 활성화 안 되고는 할 수가 없는 달성하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도 성장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제조업 가지고 고도 성장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서비스업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국회가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많으니까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다 불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주머니를 계속 닫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해법일 것 같다.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상빈 교수였습니다. 휴대폰 요금제요? 사장님이라고 별거 있나? 이랬던 고창석 씨가 휴대폰 요금제요? 사장님이면 U+ 사장님 요금제를 써야지. 요금제만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까지 가게 홍보에 힘이 되는 U+ 사장님 요금제 U+.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세무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거나 의견 있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4부에서는 금융상품 백서 시간과 세무상담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대입학?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금융상품 백서 시간입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 달하고 한 1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이제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연말정산 벌써 할 때가 됐나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해도 해마다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천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연말정산을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미리미리 좀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예, 빨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때는 내년 1월 중순입니다. 네. 하지만 연말정산 기준일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네. 혹시 빠뜨린 금융상품이 없는지 네. 또 가입한 연말정산 상품 중에서 한도가 부족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네. 지금부터 막바지입니다.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해마다 조금씩 내용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가 있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예, 지난해까지 직장인의 필수 소득공제 상품이었습니다. 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마저축. 그렇습니다. 네. 일명 장마저축. 지난해 말로 종료가 됐으니까요. 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쉽죠. 네. 지하철 요금이나 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네. 소득공제율을 30%로 우대해서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과는 별도로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고요. 이게 작년에는 안 됐었던가요? 지난해는 안 됐습니다. 네. 지난해는 이제 재래시장 네. 이게 처음 도입됐고요. 네. 그리고 올해 전월세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이 월세 소득공제 1년 동안 낸 네. 월세의 50%까지 300만 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네. 지난해까지는 40%까지만 소득공제가 됐는데 네. 올해부터 50%로 올랐고요. 네. 한도는 지난해가 3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직장인의 필수 상품처럼 소개가 됐던 게 바로 이 장기주택 마련저축, 장마저축이었는데 네. 소득공제가 폐지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혹시라도 보통 이제 연말에 은행 가면은 창구에서 그런 것도 많이 주시거든요. 이거 지금 빨리 해두셔라. 목돈 있으면 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바로 연금저축인데요. 네. 연금저축을 올해 말까지 가입하시면 네. 자영업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절세가 가능하고요. 네.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역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해서 은행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증권사에서는 펀드, 또 네.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 이런 형태로 판매를 합니다. 네. 통틀어서 연금저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1년 동안 불입한 금액의 100% 최고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네. 따라서 올 연말까지 연금저축 가입하시고 400만 원 납입하면 네.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환급받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네. 얼마 정도가 될까요? 예, 네. 적게는 26만 4천 원에서부터 많게는 167만 2천 원이나 되는 상당한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네. 개인 부담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네.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요. 네. 노후 준비도 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겸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아직 400만 원까지 한도를 다 채우시지 않았다면 가입한 금융회사 네. 방문하셔서 빨리 마무리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말까지 400만 원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당장 400만 원 넣으려면 이제 뭐 목돈 다른데 묶여 있으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400만 원 중에서 일부만 가입해도 소득공제는 되죠? 예, 그렇습니다. 최고 400만 원까지니까요. 네. 400만 원 이내에서만 가입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되고요. 물론 자영업자도 내년 5월에 소득 신고를 합니다만 올해 말까지 가입을 해야만 내년 5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모두 다 12월 말까지는 가입을 하셔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근데 지금 연금저축 가입하면은 이제 연금저축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가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각각의 약관에 따라서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연금은 그러면 언제부터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지금까지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은 최소한 10년 이상 불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입하고 10년 이상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것은 만 5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나서 5년 이상만 불입하면 되고요. 물론 연금 처음 받는 연세가 55이 넘어야 됩니다. 단 연금을 이제 수령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까지 가입했는가 아니면 올해 들어와서 연금저축의 신규 통장을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이제 55세 이후에 몇 년 동안 연금을 받느냐 이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지난해 말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55세 이후에 5년 이상 나눠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연금 수령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넣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수령 기간이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말 이전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55세 이후에 5년 이상 나눠서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금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연금 수령 기간이 대폭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유는 연금저축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이고요. 또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받아라 뭐 이런 차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말정산하면은 올해도 아마 또 핫 이슈로 떠올랐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신용카드 이 소득공제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이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는 게 쉽지가 않죠.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25%를 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다. 그러면 25%가 1,000만 원이니까요. 1,000만 원 이상 사용을 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나마 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예전에는 500만 원인데 지금은 3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소득공제 받기도 쉽지 않고 한도까지 낮아지다 보니까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인기가 예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웬만하면 그 소액결제에도 썼던 것을 저도 체크카드로 많이 바꿨는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렇습니다. 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지난해까지 20%였는데요. 이제 30%로 체크카드하고 동일해집니다. 올라가게 되는 30%로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전통시장 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지난해 20% 올해 15%로 떨어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요. 내년 2014년부터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10%로 더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네. 우대를 해드리겠다. 네. 공제율을 30%로 해드립니다. 기업용 슈퍼마켓, 뭐 SSM이라고 네. 해서 한동안 시끄러웠었죠. 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지원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네. 또 교통비, 그러니까 버스 요금이라든가 네. 지하철 요금 이런 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네. 100만 원까지 신용카드 한도 300만 원과는 별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티머니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신용카드로 요만큼을 결제를 해놓는 게 오히려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데 도움이 될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는데 또 예. 이것도 또 소득 대비해서 또 얼마나 쓰는 건지는 조정을 좀 해봐야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밖에 또 기억해 놔야지 되는 꼭 챙겨야 되는 소득공제 몇 가지만 좀 챙겨주세요. 예. 이제 전월세 소득공제인데요. 네. 서민들의 주거 안정 비용이 너무 많이 네. 급등하다 보니까요. 2010년에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대상자가 대폭 확대가 됐는데 네. 아직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얼마나 넓어졌나요? 예, 지난해부터 총급여 기준 3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 됐는데요. 네. 이제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소득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네. 네, 지난해부터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 그러니까 네. 1인 가구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네.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죠. 이런 주택을 임차했다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했던 금액의 지난해까지는 40%였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50%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이 내년부터 60% 최고 한도 500만 원으로 네. 대폭 인상이 됩니다. 아, 맨날 바뀌어가지고 맨날 공부해야지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요즘에는 거의 이제 맞벌이 부부들인데 맞벌이 부부는 뭐 누구한테 뭘 해줘야 좋다. 뭐 네. 각각 받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팁을 좀 주시겠어요? 예, 소득 공제액이 동일하다면 연봉 높은 분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네. 환급 효과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소득 공제는 연봉이 높은 사람이 받도록 하시고요. 네. 반대로 연봉의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예를 게 있죠? 들어서 예. 의료비의 경우에는 네. 총 급여의 3%가 넘어야 되고요. 네. 그 신용카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연봉의 25% 이상 사용해야만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그 연봉의 몇 %를 넘는 게 쉽지 않기 네.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예, 의료비 같은 결정하시기 경우에 전에. 더더욱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아내와 그러니까 부인과 남편이 네. 한번 비교를 해봐서 네. 한번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네. 한번 돌려보기도 하고 네. 예, 이렇게 해서 받는다면 한 푼이라도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세무 상담 있는 수요일입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의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 여기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또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바로 답변을 해드릴 텐데요. 유재선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간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지금 세무상담 올라온 것들 좀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4875님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고 말일자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폐업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업 이후에 해당 사업자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예,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폐업하시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거래 시기에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 인적사항 기재해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처럼 물품이 이미 배송이 됐는데 사업자 등록이 폐업이 되는 경우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폐업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반인들과 거래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주소 등을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 종종 폐업한 줄 모르고 기존 사업자 번호로 잘못 발행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지금 이거 11월 아닙니까? 이번 과세기간 그러니까 하반기 과세기간이 7월부터 12월이죠. 이 하반기 과세기간 제2기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가 내년 1월 25일까지인데요. 그 기한까지 수정 세금계산서. 올 하반기 거는 내년 1월 25일까지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해서 발급하실 수 있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확정신고가 7월 25일이니까 그때까지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만약에 이분이 폐업한 줄 모르고 종전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을 했다.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는데 이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면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그래서 겨부받는 사업자도 물론 불이익이지만 겨부하신 분의 경우에도 이 매출처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가 됩니다. 예,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항상 세금은 그 기한을 잘 지키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면 가산세가 1%면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인데요. 3689님. 폐자원, 그러니까 고철 도매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고철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집상인 일반인에게 매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구입할 때 인적 사항을 알려고 하면은 안 팔고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폐자원 재활용 매입 공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실제 구입 내용을 증빙을 하면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보셨고요. 그다음에 인정을 받게 된다면은 적격 증빙 미수취 그리고 영수증 수취 명세에서 미제출 가산세를 같이 적용을 받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셨는데 아마 이제 뭐 고철이나 고물들 파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노출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재활용 의제 매입 공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흔히 저희 고물상이라고 알고 있죠. 못 쓰는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그 가공하거나 이렇게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런 고철 같은 거는 일반인들이나 이런 데서 수집을 하게 되면 매입 그 경비를 인정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분의 경우 일반인 등에게 그 재활용 폐자원을 수입하게 되면 그 취득가액의 106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도. 106분의 6이요? 네. 우리가 보통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의 10%, 공급가액의 10%를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만 뺄 수 있는데 특별히 재활용 폐자원 수집을 독려하기 위해서 증진하기 위해서 이 재활용 폐자원 얘기도 어렵습니다만 의제 매입세 공제 실제 매입세액은 아닌데 그걸 의제해서 공제해 준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런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는 없더라도 실제 대금 지급이 됐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이런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인적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인적사항이 있어야 되고 대금 지급한 게 뭐 장부라든지 뭐 금융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받으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일반인들이 고철 조금 팔면서 이거 뭐 인적사항 알려주기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인적사항 없이 대금 지급만 가지고는 공제받기가 힘들어서 부인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거래자 인적사항, 거래 내역, 어떤 물품을 구입을 했는지 또 대금 지급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구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객관적인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시게 되면 사실은 필요경비 인정 못 받습니다. 못 받게 되고 당연히 우리 재활용 의제 매입 공제 106분의 6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그렇게 적격 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인정받게 된다면 이 뭐 적격 증빙 미수치 가산세만 부담하지 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적격 증빙 미수치라는 건 세금 계산서 겨부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뭐 예를 들어서 간이영수증이라든지 확인서라든지 이런 경우 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매기고 비용 인정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그 경우 해당이 그것도 안 되는. 그래서 가산세 부담은 없으시겠지만 적격 증빙이 없으면 비용 공제 못 받고 재활용 폐사원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작은 규모로 매입을 하게 되더라도 다 일일이 받아줘야지 되는 어려움은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활용 폐자원 수집하는 그 공무상 같은 경우에 사실은 A라는 분한테 거래를 했는데 인적사항을 못 받으니까 B라는 사람한테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확인서가 적격 정상적인 게 아니면 다 부인이 되고 거기다가 가산세까지 많이 부과가 되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윤경의 YTN 생생경제 세무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의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앱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상담 들어온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6855님인데요. 연봉 5,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지금 어머니 소유로 돼 있는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세가 4억 정도고 은행 대출은 2억,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2억 2천이라서 대출과 보증금을 승계받으면은 별도의 대금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한 2천 정도. 예. 그렇게 되면은 부자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이게 세법상의 어떤 부자가 아니라 그건 모자가 되군요. 예, 세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부모 자식 간에 혹은 특수관계자 간에 소유권 이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일단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걸로 추정을 합니다. 매매를 소유권 원인으로 해도 그런데 추정이라는 건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금 출처가 확인이 되고 대금 지급이 확인이 되면 이제 매매로 인정을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미 대출과 전세보증금 승계가 되다 보니까 건물가액이 그대로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 매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하게 됩니다.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부모님께서 다른 집이 없으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증여세와 양도세의 요건을 두 가지 다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증여세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양도소득세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러니까 뭐 부모 것을 물려받더라도 세금 문제는 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토요일 아범 오늘 밤 어때?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시가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제가 시작할 때 안개 얘기 드렸었는데요. 요즘 그 우리 증시 안개가 꼈다가 또 거쳤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새 보니까 굉장히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년 코스피가 2,500선까지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런 예상치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근거를 들여다보면은 항상 있었던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그렇게 된다면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항상 좀 지르고 보는 전망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달성 못하면은 뭐 그냥 또 그때 또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르고 보는 이런 전망들은 좀 없었으면 하고요. 항상 좀 확실한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 생생경제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